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성염증이 병을 만든다입니다. 출판사는 청홍, 저자는 우치야마 요코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울감, 브레인 포그, 금세 피곤해짐, 인지기능 저하, 무릎의 불편, 관절 및 근육의 뻣뻣함, 치매나 암. 이러한 병들은 어쩌면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만성염증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신체 문제의 큰 원인으로 만성염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골다공증도 칼슘의 부족이 아니라 염증으로 골밀도가 줄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징후가 보이면 칼슘을 섭취하기보다는 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원래 염증이란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나 불필요한 물질을 파괴하고 찌꺼기를 처리하는 생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이 꼭 필요하며 염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포 안팎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염증이 우리 몸이나 조직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만성염증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장질환처럼 명확하게 자각되는 만성염증도 있지만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열이 나지도 않고 혈액검사에서도 염증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장기적인 만성염증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오래가는 신체 문제나 질병은 증상에만 대처하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런저런 작은 불편이나 증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체질을 탓하거나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불편, 즉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오래가는 기침과 가래, 목의 통증, 가려움과 피로감 등도 만성염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런 증상들이 큰 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이 중대한 병을 초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하다시피 염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성이든 급성이든 염증이라는 현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은 노화를 앞당기고 노화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늘 이곳저곳이 쑤십니다. 근육 속에 세포가 죽어 근육에 잔해가 쌓이는데 나이 먹은 면역계가 그 잔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즉시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에 몸이 계속 반응하는 만성염증 상태가 이어지니 근육이 늘 여기저기 아픈 것입니다. 소박한 식사가 염증을 방지합니다.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품의 대표는 초가공식품과 백설탕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햄이나 소세지, 어묵류처럼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이런 식품은 소화가 어려운 화학 첨가물을 많이 함유하여 장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감미료, 농약, 화학비료 등도 화학 물질이므로 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과 전이 지방산 등도 소화가 어려워 염증의 원인이 되죠. 설탕, 특히 미네랄 성분 등을 제거한 백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중 당화 산물을 생성하므로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혈액 속에 당이 드러나는 당뇨병이 있으면 체중 당화 산물도 많이 만들어지므로 전신의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질은 체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돼서 체내 면역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므로 염증성 물질을 점점 더 많이 생성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밀가루나 유제품도 소화가 어려워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그 외에 산화한 기름이나 식품도 염증을 일으키므로 튀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법을 지도하면 먹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음식을 전부 피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여전히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각종 채소와 해조류, 질 좋은 육류나 생선, 달걀과 콩, 밥과 뿌리채소, 메밀가루. 이런 식품은 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겠지만 어쨌든 고기와 생선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본래 입은 먹거나 말하는 기관이므로 숨은 코로 쉬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코는 안쪽이 복잡한 동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적당히 데우고 촉촉하게 만들어 점액과 섬으로 이물을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면 공기를 가습하고 정화해서 목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병원체 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차거나 건조한 공기가 목에 곧바로 들어오는 데다 병원체 등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림프구가 감당하지 못해 상인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입속도 건조해져서 잡균이 잘 번식하므로 나중에 설명할 치은염이나 충치 등도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스포츠 선수 등은 특히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도 입이 잘 벌어져서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니 코로 호흡을 하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입 중앙에 종이 반창고 등을 세로로 붙여서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면 중 입 호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입 호흡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입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아이 우배 체조를 추천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이, 우, 배라고 발음하는 체조입니다. 코와 목을 씻어내는 코 세척이나 소독 효과가 있는 전비약 등도 상기도의 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을 해서 코 호흡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이 염증의 원인이 되듯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골격도 염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직업 때문에 오래 앉아있거나 집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한 번씩 일어나서 걷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상처나 몸의 뒤틀림에는 혈류를 촉진하는
마사지나 산소 캡슐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발이 변형되었거나 평발인 사람은 신경 써서 신발을 똑바로 신거나 깔창을 잘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죠. 통증이나 뒤틀림을 개선하려고 침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침 치료에도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체 활동에는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와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효소의 낭비를 부추깁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가공식품과 가열식품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가공하거나 가열을 할수록 소화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소화효소를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일반적으로 첨가물이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데다 유전자 변형식품,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밀가루, 유제품도 자주 섭취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에서 전자파,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접함으로 그 해독에도 효소를 많이 소비합니다. 한편 효소가 기능하려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몸을 방어하는 기능에도 대사 효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소모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효소를 소모하는 요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소가 부족하여 몸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깁니다. 효소를 절약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첨가물과 농약으로 뒤덮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식재료 자체로 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재료 자체로 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란 식재료 자체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는 식품을 말합니다. 효소는 모든 천연 식재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해서 대략 6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가열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식품 속의 효소를 활용해서 체내 효소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것으로 먹으려면 기생충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육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일 초밥을 먹기도 어려우니 아무래도 생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무난할 것입니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식재료 자체에 식물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많이 먹으면 사람의 체내 소화 효소를 절약하고 절약된 만큼을 대사 효소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소는 세포 속에 있으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 밖으로 효소나 영양소를 꺼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잘 씹기만 해도 세포막 성분을 전부 으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채소나 과일을 갈거나 즙을 짜서 세포막을 으깨면 효소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장을 청소해주며 장내 세균의 먹이까지 되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장내 세균이 비타민을 합성하고 미네랄을 쉽게 흡수하도록 하므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독의 사원칙으로 유해물질을 배제하자. 유해물질에 둘러싸여 사는 현대인이라도 독을 최대한 방어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유해물질을 최대한 피한다. 환경과 물건, 음식, 해로운 약과 블루라이트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줄입니다. 2. 유해물질이 침입하기 어려운 몸을 만듭니다. 식생활 개선 등으로 피부와 목, 장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3. 해독이 잘 되는 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해서 독의 배출을 돕습니다. 대사 효소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해독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합니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약 알칼리성이라 유해물질이 많아져 산성이 되면 해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채소와 매실장아찌 등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고 백설탕과 가공식품 등 산성식품을 줄여서 해독이 잘 되는 약 알칼리성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림프의 흐름을 개선한다.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림프의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전신 마사지로 림프의 흐름을 촉진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다. 땀으로 몸을 해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나 입욕, 원적외선 사우나 등으로 몸을 천천히 데우면 땀이 날 것입니다. 죽욕도 효과적입니다. 또 입욕할 때 따뜻한 물에 소금이나 미네랄을 넣으면 땀이 더 잘 나고 독의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입욕은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수압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지압하며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므로 독을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더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쓸만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 안 맞는 상사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앞에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휴무에 뭘 할지 생각을 하거나 사랑스러운 가족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등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힘들면 종일 어깨에 신경 쓰기 쉽지만 그런 때일수록 통증이 없는 반대쪽 어깨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발, 말할 수 있는 입, 매일의 배변, 아프지 않은 손발과 허리 등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장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벌써 절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심코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다 보면 단점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코 옆에 난 뾰루지가 신경 쓰여서 거울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더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머릿속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원인도 평생의 관점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습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음미하고 시야를 넓혀가며 스트레스를 제어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동시에 생활에 관한 대책도 실천해 봅시다. 그 중에서도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고 뇌 영양 공급을 늘립니다. 해독의 스위치를 켜고 체내 리듬을 정돈하며 내장을 수복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로 손상된 심신도 빨리 회복됩니다. 자기 전에 TV나 PC,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눈과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잘 때는 전자기기와 와이파이의 전원을 끕시다. 침구나 잠옷 등을 부드러운 유기농 면 제품이나 정전기가 적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연거푸 마시거나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게 되면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뱃속의 음식이 다 소화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 잠을 설칠 뿐 아니라 몸속에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늘어납니다. 밤은 소화가 아닌 흡수의 시간이므로 위를 비운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잠들기에 1시간쯤 전에 따뜻한 물에 입욕을 하면서 체온을 올리는 것도 요령입니다. 체온이 올랐다가 천천히 내릴 때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격렬한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 우위가 돼서 정신이 또렷해지므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정하려면 손톱 뿌리를 자극하는 손톱 비비기, 손톱 뿌리의 양쪽 구석을 다른 쪽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비비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끼얹는 온냉 샤워, 마른 천으로 전신을 문지르는 건포 마찰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전신에 산소를 골고루 보내봅시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면서 혈류를 촉진하고 림프의 흐름도 개선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의 적당한 운동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혈류를 늘려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보내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늘어나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운동이 끝난 후에 심신을 잘 가라앉히십시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무농약 생채소, 과일과 수분 등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정말로 몸에 좋은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에 따라 또 방식에 따라 당질 제한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했던 사람이 당질을 느슨하게 제한하고 설탕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몸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질 처리에 이미 문제가 생긴 당뇨병이나 경계성 당뇨병 환자 중에는 현미만 먹어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당질 제한식에 가까운 식단으로 당질 섭취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당질이든 대량의 백설탕처럼 악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당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몸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다가 체내 미소화 물질이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럴 에너지가 없어 오히려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질 제한식은 혈당을 내리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병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을 계속하다가 동맥경화가 진행된 환자도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 방식에 따라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직 당질만 섭취하면 비만이나 영양장애가 발생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섭취하는 영양소 중 당질의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운동량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했고 채소도 지금보다 훨씬 영양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식단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고기와 생선을 입수하기가 어려웠을 테니 다행한 일입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 사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운동을 훨씬 덜 합니다. 그런데도 당질을 옛날 사람들만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에 비해서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질 제한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몇 개가 해당한다는 식으로 당질의 양을 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설탕과 밥의 당질은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설탕의 재료인 백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해로운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는 데다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등 수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 외에도 콘시럽 등 액상과당과 인공 감미료 같은 그러한 당질들은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감자 등 뿌리채소와 밥은 당연히 과식하면 비만이 생기겠지만 무리 없이 흡수되는 에너지원으로 백설탕만큼 급격히 혈당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하니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만들고 몸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6는 대부분 곡물로 섭취합니다. 따라서 곡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질 제한으로 혈당치를 낮춰야 하겠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을 쓰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당질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질을 제한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에게 어지간히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소를 골고루 포함한 기본적인 식단을 추천하고 과도한 백설탕, 초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 첨가물 등을 피하라고만 합니다. 바꿔 말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에 주의하면서 실시를 했을 때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식단이든 좋은 식단이란 뜻이죠. 어쨌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맞는 식단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실천해보고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쉬거나 조종하거나 다른 식단으로 바꿔가며 자신에게 적합한 식단을 찾아 나섭니다. 채식이란 채소, 과일, 콩, 견과류 등 식물성 식재료로 이루어진 식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라 합니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얼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듯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채식은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다양한 영양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소 중에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2와 철입니다. 비타민만 아니라 단백질 중에서도 거의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 영양은 세포 안에 들어있으므로 섬유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섬유질이 몸에 부담을 줍니다. 땅이 척박해져서 요즘 생산되는 채소 자체의 영양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렉틴이 많은 콩이나 알칼로이드를 포함한 가짓과 즉 토마토와 감자, 가지 등 이러한 채소들처럼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채소도 있습니다. 채소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체질에 맞지 않는 것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갱년기 등으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거나 농약이 묻은 음식을 먹어 장의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증식한 상태에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등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곰팡이가 더 증식합니다. 곰팡이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곰팡이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죠. 완전 채식을 계속하게 되면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도 부족해집니다. 메티오닌은 매우 중요한 대사 작용에 필요한 메티로아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독과 세포 분열, 근육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식주의자 중에 압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양이 불균형해지면 정신적 균형을 잃고 채식에 점점 더 집착할 위험도 커집니다.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섭식 장애도 종종 일어납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채식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니 채소와 밥, 절임과 청국장, 두부 된장국만 먹는다고 합니다. 얼핏 건강한 식생활 같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고기와 튀김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음식이 계속 소화되지 않은 채 뱃속에 남아있게 돼서 채소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40대 이상 중 과반수는
위가 위축되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나 독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위산이 줄어들면 장내 환경도 변합니다. 그 탓에 간혹 잘못된 처방을 받아 제산제를 써서 위산이 더욱더 부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가 위산을 충분히 분비하여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면 단백분의 효소인 펩틴과 지질분의 효소인 리파아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위산이 부족하면 이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단백질이나 지질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담석증으로 쓸개를 제거하거나 위를 절제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이나 채식에 가까운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위산 부족과 소화력 저하 탓에 고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식생활이나 복약 상황을 살펴보고 소화력에 문제가 있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증상이 드러난 부위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포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뇌 등의 장기, 골격근과 지방, 신경과 혈관, 장기와 피부에 존재하는 상세균, 외기의 산소,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영양 등 수많은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유기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부위에만 일어나는 변화 같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몸의 증상도 알고 보면 병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거나 병을 치료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은 그 증상이 만성일수록 치유 효과가 떨어지며 증상 자체를 잘 완화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만성 증상은 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장내 세균종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뇌에 염증이 있다면 장 환경 개선만으로는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면 그만큼 긴 시간을 들이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원인 요소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의학계의 상식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발병 여부도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이나 미생물보다 그 병을 발생하게 만든 그 사람의 체내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감염 원인, 미생물을 약으로 죽이고 과도하게 쌓인 물질을 즉시 배출시키는 방식은 만성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괴로운 증상과 병으로부터 해방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감명 깊은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만성염증이 병을 만든다입니다. 출판사는 청홍, 저자는 우치야마 요코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울감, 브레인 포그, 금세 피곤해짐,
인지기능 저하, 무릎의 불편, 관절 및 근육의 뻣뻣함, 치매나 암. 이러한 병들은 어쩌면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만성 염증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질질 끄는 신체 문제의 큰 원인으로 만성 염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골다공증도 칼슘의 부족이 아니라 염증으로 골밀도가 줄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징후가 보이면 칼슘을 섭취하기보다는 염증을 잡아야 합니다. 원래 염증이란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나 불필요한 물질을 파괴하고 찌꺼기를 처리하는 생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증이 꼭 필요하며 염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포 안팎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불필요한 물질을 이동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염증이 우리 몸이나 조직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만성염증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장 질환처럼 명확하게 자각되는 만성염증도 있지만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열이 나지도 않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장기적인 만성염증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오래가는 신체 문제나 질병은 증상에만 대처하면 잘 낫지 않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런저런 작은 불편이나 증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체질을 탓하거나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불편, 즉 설사나 변비, 소화불량, 오래가는 기침과 가래, 목의 통증, 가려움과 피로감 등도 만성염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이런 증상들이 큰 병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성염증이 중대한 병을 초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하다시피 염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만성이든 급성이든 염증이라는 현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은 노화를 앞당기고 노화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늘 이곳저곳이 쑤십니다. 근육 속에 세포가 죽어 근육에 잔해가 쌓이는데 나이 먹은 면역계가 그 잔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즉시 처리하지 못한 찌꺼기에 몸이 계속 반응하는 만성 염증 상태가 이어지니 근육이 늘 여기저기 아픈 것입니다. 소박한 식사가 염증을 방지합니다.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품의 대표는 초가공식품과 백설탕입니다. 초가공식품이란 햄이나 소세지, 어묵류처럼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이런 식품은 소화가 어려운 화학 첨가물을 많이 함유하여 장염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감미료, 농약, 화학 비료 등도 화학 물질이므로 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과 전이 지방산 등도 소화가 어려워 염증의 원인이 되죠. 설탕, 특히 미네랄 성분 등을 제거한 백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므로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혈액 속에 당이 드러나는
당뇨병이 있으면 체중 당화 산물도 많이 만들어지므로 전신의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런 물질은 체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돼서 체내 면역세포의 공격 대상이 되므로 염증성 물질을 점점 더 많이 생성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밀가루나 유제품도 소화가 어려워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입니다. 그 외에 산화한 기름이나 식품도 염증을 일으키므로 튀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법을 지도하면 먹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음식을 전부 피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 바꾸면 여전히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각종 채소와 해조류, 질 좋은 육류나 생선, 달걀과 콩, 밥과 뿌리채소, 메밀가루, 이런 식품은 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돈이 조금 더 들겠지만 어쨌든 고기와 생선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본래 입은 먹거나 말하는 기관이므로 숨은 코로 쉬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코는 안쪽이 복잡한 동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적당히 데우고 촉촉하게 만들어 점액과 섬으로 이물을 걸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 호흡하면 공기를 가습하고 정화해서 목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동시에 병원체 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호흡하면 차거나 건조한 공기가 목에 곧바로 들어오는 데다 병원체 등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림프구가 감당하지 못해 상인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입속도 건조해져서 잡균이 잘 번식하므로 나중에 설명할 치은염이나 충치 등도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스포츠 선수 등은 특히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도 입이 잘 벌어져서 입으로 호흡하기 쉬우니 코로 호흡을 하도록 잘 지도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입 중앙에 종이 반창고 등을 세로로 붙여서 자는 동안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면 중 입 호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입 호흡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입 주변 근육을 단련하는 아이 우배 체조를 추천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이, 우, 배라고 발음하는 체조입니다. 코와 목을 씻어내는 코 세척이나 소독 효과가 있는 전비약 등도 상기도의 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을 해서 코 호흡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이 염증의 원인이 되듯 운동 부족,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근골격도 염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직업 때문에 오래 앉아있거나 집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한 번씩 일어나서 걷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상처나 몸의 뒤틀림에는 혈류를 촉진하는 마사지나 산소 캡슐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발이 변형되었거나 평발인 사람은 신경 써서 신발을 똑바로 신거나 깔창을 잘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되죠. 통증이나 뒤틀림을 개선하려고 침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침 치료에도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체 활동에는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와 몸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대사효소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효소의 낭비를 부추깁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가공식품과 가열식품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가공하거나 가열을 할수록 소화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소화효소를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일반적으로 첨가물이나 농약 등 화학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데다 유전자 변형식품, 소화가 안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밀가루, 유제품도 자주 섭취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상에서 전자파,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접함으로 그 해독에도 효소를 많이 소비합니다. 한편 효소가 기능하려면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몸을 방어하는 기능에도 대사 효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소모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현대사회는 이처럼 효소를 소모하는 요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소가 부족하여 몸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깁니다. 효소를 절약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첨가물과 농약으로 뒤덮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식재료 자체로 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식재료 자체로 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란 식재료 자체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는 식품을 말합니다. 효소는 모든 천연 식재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에 약해서 대략 6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가열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식품 속의 효소를 활용해서 체내 효소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것으로 먹으려면 기생충 감염 등의 위험이 있는 육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일 초밥을 먹기도 어려우니 아무래도 생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무난할 것입니다. 생채소와 과일에는 식재료 자체에 식물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많이 먹으면 사람의 체내 소화 효소를 절약하고 절약된 만큼을 대사 효소로 돌려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소는 세포 속에 있으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 밖으로 효소나 영양소를 꺼내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잘 씹기만 해도 세포막 성분을 전부 으깨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채소나 과일을 갈거나 즙을 짜서 세포막을 으깨면 효소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장을 청소해주며 장내 세균의 먹이까지 되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장내 세균이 비타민을 합성하고 미네랄을 쉽게 흡수하도록 하므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독의 사원칙으로 유해물질을 배제하자. 유해물질에 둘러싸여 사는 현대인이라도 독을 최대한 방어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유해물질을 최대한 피한다.
환경과 물건, 음식, 해로운 약과 블루 라이트 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줄입니다. 2. 유해물질이 침입하기 어려운 몸을 만듭니다. 식생활 개선 등으로 피부와 목, 장의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3. 해독이 잘 되는 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해서 독의 배출을 돕습니다. 대사 효소의 활성도를 높입니다. 해독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합니다. 유해물질은 대부분 산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약 알칼리성이라 유해물질이 많아져 산성이 되면 해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채소와 매실장아찌 등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고 백설탕과 가공식품 등 산성식품을 줄여서 해독이 잘 되는 약 알칼리성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림프의 흐름을 개선한다. 노폐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림프의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전신 마사지로 림프의 흐름을 촉진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다. 땀으로 몸을 해독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나 입욕, 원적외선 사우나 등으로 몸을 천천히 데우면 땀이 날 것입니다. 죽욕도 효과적입니다. 또 입욕할 때 따뜻한 물에 소금이나 미네랄을 넣으면 땀이 더 잘 나고 독의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입욕은 몸을 데워줄 뿐 아니라 수압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지압하며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므로 독을 빨리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더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쓸만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잘 안 맞는 상사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앞에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휴무에 뭘 할지 생각을 하거나 사랑스러운 가족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등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어깨가 아파서 힘들면 종일 어깨에 신경 쓰기 쉽지만 그런 때일수록 통증이 없는 반대쪽 어깨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발, 말할 수 있는 입, 매일의 배변, 아프지 않은 손발과 허리 등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장점도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벌써 절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심코 자신의 단점을 생각하다 보면 단점이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코 옆에 난 뾰루지가 신경 쓰여서 거울로 들여다보면 실제로 더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머릿속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의 원인도
평생의 관점에서는 아주 작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수습하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음미하고 시야를 넓혀가며 스트레스를 제어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동시에 생활에 관한 대책도 실천해 봅시다. 그 중에서도 수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고 뇌 영양 공급을 늘립니다. 해독의 스위치를 켜고 체내 리듬을 정돈하며 내장을 수복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스트레스로 손상된 심신도 빨리 회복됩니다. 자기 전에 TV나 PC, 스마트폰을 보지 맙시다.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눈과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잘 때는 전자기기와 와이파이의 전원을 끕시다. 침구나 잠옷 등을 부드러운 유기농 면 제품이나 정전기가 적은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도 중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연거푸 마시거나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먹게 되면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뱃속의 음식이 다 소화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 잠을 설칠 뿐 아니라 몸속에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 늘어납니다. 밤은 소화가 아닌 흡수의 시간이므로 위를 비운 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잠들기에 1시간쯤 전에 따뜻한 물에 입욕을 하면서 체온을 올리는 것도 요령입니다. 체온이 올랐다가 천천히 내릴 때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졸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야간에는 격렬한 운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 우위가 돼서 정신이 또렷해지므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정하려면 손톱 뿌리를 자극하는 손톱 비비기, 손톱 뿌리의 양쪽 구석을 다른 쪽 손가락 사이에 끼워서 비비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따뜻한 물과 찬물을 번갈아 끼얹는 온냉 샤워, 마른 천으로 전신을 문지르는 건포 마찰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전신에 산소를 골고루 보내봅시다. 이것들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면서 혈류를 촉진하고 림프의 흐름도 개선해서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낮 동안의 적당한 운동도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혈류를 늘려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보내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늘어나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하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하거나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운동이 끝난 후에 심신을 잘 가라앉히십시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무농약 생채소, 과일과 수분 등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정말로 몸에 좋은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에 따라 또 방식에 따라
당질 제한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당질을 과도하게 섭취했던 사람이 당질을 느슨하게 제한하고 설탕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몸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당질 처리에 이미 문제가 생긴 당뇨병이나 경계성 당뇨병 환자 중에는 현미만 먹어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당질 제한식에 가까운 식단으로 당질 섭취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 당질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당질이든 대량의 백설탕처럼 악질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당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몸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고기나 단백질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다가 체내 미소화 물질이 늘어날 위험이 큽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럴 에너지가 없어 오히려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질 제한식은 혈당을 내리는 효과는 있지만 다른 병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질 제한식을 계속하다가 동맥경화가 진행된 환자도 있습니다. 당질 제한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 방식에 따라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오직 당질만 섭취하면 비만이나 영양장애가 발생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섭취하는 영양소 중 당질의 비중이 매우 높았지만 운동량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했고 채소도 지금보다 훨씬 영양이 풍부했습니다. 그런 식단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고기와 생선을 입수하기가 어려웠을 테니 다행한 일입니다. 현대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운동을 훨씬 덜 합니다. 그런데도 당질을 옛날 사람들만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에 비해서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질 제한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당질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밥 한 공기에는 각설탕 몇 개가 해당한다는 식으로 당질의 양을 표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설탕과 밥의 당질은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설탕의 재료인 백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로서 해로운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하는 데다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등 수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 외에도 콘시럽 등 액상과당과 인공감미료 같은 그러한 당질들은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감자 등 뿌리채소와 밥은 당연히 과식하면 비만이 생기겠지만 무리 없이 흡수되는 에너지원으로 백설탕만큼 급격히 혈당치를 올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하니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당량을 섭취하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만들고 몸을 해독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6는 대부분 곡물로 섭취합니다. 따라서 곡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불면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질 제한으로 혈당치를 낮춰야 하겠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을 쓰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당질 섭취를 제한하면 오히려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질을 제한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에게
어지간히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소를 골고루 포함한 기본적인 식단을 추천하고 과도한 백설탕, 초가공식품, 밀가루, 유제품, 첨가물 등을 피하라고만 합니다. 바꿔 말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에 주의하면서 실시를 했을 때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낀다면 어떤 식단이든 좋은 식단이란 뜻이죠. 어쨌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맞는 식단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실천해보고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되면 쉬거나 조종하거나 다른 식단으로 바꿔가며 자신에게 적합한 식단을 찾아 나섭니다. 채식이란 채소, 과일, 콩, 견과류 등 식물성 식재료로 이루어진 식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라 합니다. 채식을 한다고 하면 얼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듯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채식은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다양한 영양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소 중에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비타민 B12와 철입니다. 비타민만 아니라 단백질 중에서도 거의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듯 영양은 세포 안에 들어있으므로 섬유를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이 줄어들고 오히려 섬유질이 몸에 부담을 줍니다. 땅이 척박해져서 요즘 생산되는 채소 자체의 영양이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렉틴이 많은 콩이나 알칼로이드를 포함한 가짓과 즉 토마토와 감자, 가지 등 이러한 채소들처럼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채소도 있습니다. 채소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부 체질에 맞지 않는 것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갱년기 등으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거나 농약이 묻은 음식을 먹어 장의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증식한 상태에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등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곰팡이가 더 증식합니다. 곰팡이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뱃속의 곰팡이는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죠. 완전 채식을 계속하게 되면 메티오닌 등 필수 아미노산도 부족해집니다. 메티오닌은 매우 중요한 대사 작용에 필요한 메틸화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독과 세포 분열, 근육 생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식주의자 중에 압도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영양이 불균형해지면 정신적 균형을 잃고 채식에 점점 더 집착할 위험도 커집니다. 채식하는 사람에게는 섭식 장애도 종종 일어납니다. 채식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채식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니 채소와 밥, 절임과 청국장, 두부 된장국만 먹는다고 합니다. 얼핏 건강한 식생활 같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고기와 튀김을 먹을 때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음식이 계속 소화되지 않은 채 뱃속에 남아있게 돼서 채소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산이 잘 분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40대 이상 중 과반수는 위가 위축되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음식과 함께 들어온 세균이나 독으로부터 몸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위산이 줄어들면 장내 환경도 변합니다. 그 탓에 간혹 잘못된 처방을 받아 제산제를 써서 위산이 더욱더 부족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가 위산을 충분히 분비하여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면 단백분의 효소인 펩틴과 지질분의 효소인 리파아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위산이 부족하면 이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단백질이나 지질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담석증으로 쓸개를 제거하거나 위를 절제한 사람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채식이나 채식에 가까운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위산 부족과 소화력 저하 탓에 고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식생활이나 복약 상황을 살펴보고 소화력에 문제가 있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증상이 드러난 부위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포 하나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뇌 등의 장기, 골격근과 지방, 신경과 혈관, 장기와 피부에 존재하는 상재균, 외기의 산소,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영양 등 수많은 요소가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유기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부위에만 일어나는 변화 같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몸의 증상도 알고 보면 병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거나 병을 치료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은 그 증상이 만성일수록 치유 효과가 떨어지며 증상 자체를 잘 완화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만성 증상은 몸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장내 세균종이 주목받기 시작하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뇌에 염증이 있다면 장 환경 개선만으로는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면 그만큼 긴 시간을 들이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원인 요소를 하나라도 더 줄이고 자가 치유력을 높이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 의학계의 상식도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발병 여부도 원인으로 여겨지는 물질이나 미생물보다 그 병을 발생하게 만든 그 사람의 체내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단순히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감염 원인, 미생물을 약으로 죽이고 과도하게 쌓인 물질을 즉시 배출시키는 방식은 만성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괴로운 증상과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감명 깊은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